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40번째 주제로 갈게요. 자, 테마 40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 후기 사회 변형.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상의 대두. 그래서 첫 번째 서학과 동학. 됐죠? 그래서 천주교와 동학 얘기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밀란 얘기할 거야. 밀란.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좀 중요도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천주교가 시험에 좀 나오고요.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홍경래에 난 진주밀란이 나와요.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천주교로 들어갈게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되냐면 17세기에 청나라를 다녀왔던 사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베이징에 그 천주교 그러니까 성당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천주당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다녀왔던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서, 성경 이런 것들이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냥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만 보면 그냥 맨날 막 읽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그냥 구약 신약,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는데 그렇게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성경 좀 오래 1년 동안 1회독 한번 해봐라, 한번 읽어봐라 그래도 교인들 엄청 안 읽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물론 저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남인학자들이 막 성서를 읽는 거예요. 됐죠? 1회독, 2회독,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그런 거 막 너무 잘 외우지. 원래 족보 잘 외우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다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회독을 하다가 신앙이 생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문으로 수용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18세기가 되면 이제 신앙으로 수용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세례자가 이승훈이거든요. 이 세례받겠다는 사람까지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서양 선교사들이 특히 이제 서양 역사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이제 새로운 종파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로마 캐톨릭 쪽에서 이 동양 쪽으로 선교사들을 아주 전투적으로 파송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에스파냐의 로욜라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예수회라는 선교 집단이 있어요. 아주 전투적이고 최고의 석학들을 이거 나 어디서 한 것 같아. 이게 뭐 할 때 했죠? 기억나요? 아담샬 그리고 마테오 리치. 이거 뒤에 문화사회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와요. 그리고 일본에도 보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좀 기분이 많이 나쁜데 우리한테만 안 보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선교사라는 것 자체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남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성서를 막 읽다가 신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승훈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동아시아를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우리처럼 기독교가 센 나라가 있나? 그러니까 한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잖아요. 한국인들은 무교의 특성이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이야.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종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가능한 거예요. 원래 대다수의 문명권에서는요, 종교를 선택한다는 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뭐냐면 종교는 그냥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 세계에 태어나면 그냥 내 종교가 이슬람이 되는 거고, 캐톨릭 세계에서 내가 그냥 태어나면 내 종교가 캐톨릭이 되는 거지, 거기서 집안이 다 캐톨릭인데 나 혼자 이슬람교를 믿겠다 선택을 한다? 여러분 그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원래 세계 전쟁사에서도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원래 양쪽 중에 한쪽이 다 죽어야 끝나요, 진짜.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도 안 한 거야. 근데 스스로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발적 수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그 기독교 선교사에서도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국이 지금도 기독교가 되게 세잖아. 여러분 일본 가면 기독교 없어요 진짜. 걔네들 다 신사잖아. 일본 여러분 귀신의 나라잖아. 걔네들 귀신 엄청 많잖아요. 지네들이 믿는 귀신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 그 다음에 중국. 여러분 중국 요새 기독교 조금 생긴다는데 여러분 중국도 별로 기독교가 힘을 못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한국은 그런 면에서 특이하지. 아니 필리핀 같은 데는 그 스페인이랑 미국의 지배를 오래 받다 보니까 거의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좀 많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남아 쪽은 대부분 다 또 불교잖아. 그다음에 말레이반도 아래쪽, 인도네시아 쪽은 전부 또 이슬람이고, 그죠? 우리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승훈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섰는데 세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가냐면 아예 베이징을 가요. 베이징. 베이징에 가서 프랑스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옵니다. 그렇죠? 이게 최초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처음에는 그 정권에서 소외됐던 경기 남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으로 수용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부녀자들, 더 나아가서 서민까지 확대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여러분, 조선은요, 이 평등의식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철저한 차별적 세계관 위에 서 있는 철저한 차별의 나라야. 만약에 조선이 기독교를 인정하잖아? 천주교를 인정하죠? 이 평등의식을 인정하죠? 그러면 조선은 자기 부정을 해야 돼. 조선은 그냥 무너지는 거야. 됐죠?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자, 그래서 근데 평등의식으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 자, 그래서 트집은 제사로 잡는 거야. 의례 문제. 저들이 제사를 거부하는 건 부모와 결국 군주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악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때려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천주교 박해 사건 2개가 있는데 신의 박해, 신유 박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근데 이거 앞에서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도 되겠죠? 신의 박해는 요거 언제라 그랬어요? 정조. 요 시간 중요합니다. 신유 박해는 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조가 몇 년에 죽어? 1800년. 아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도가 그냥 한번 탁 듣고 나면 머릿속에 좀 남는 연도라서. 그래서 요건 누구야? 순조 때라 그랬죠? 그 아들. 그런데 순조는 당시에 이제 11살에서 이제 막 12살 될 때고, 실제로 순조가 꼬마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왕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정순왕후 김씨가 한다 그랬잖아. 정조와 가장 사이가 좋았다. 이제 안 좋았던. 자, 그래서 이게 정조와 순조 때 생기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거 정조, 그 다음에 세도정치할 때 다 했어요. 자, 신의 박해는 누구 때문에 터지는 거야? 윤지충. 이게 이제 진산에서 터진 사건이라 일명 진산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걸 천주교식으로 하다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윤지층이 정치적으로 이 집안이 남인 집안이잖아. 그래서 정조와 대립하던 노론 벽파들이 이게 정치적 문제로 이걸 비화시킨 거야. 그래서 정조를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사악한 무리들을 끼고 도니까 온 나라가 다 사악에 물들지 않냐 이러면서 막 정조를 공격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조가 자 윤지충이랑 권상현 정도만 사용하고 국면을 전환시켜 버렸다 그랬죠? 자 이게 뭐라고요? 신의 박해 끝. 이거 정조편에서 다 했던 얘기야. 두 번째 순조. 자 정조 사후에 노론 벽파들이 10파. 그러니까 정조의 왕권 강화에 참여했던 남인, 소론 그리고 일부 노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특히 10파의 남인 쪽에 보면 천주교쟁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순왕 김씨가 야 이거 정조는 죽였지만 정조는 아니 너무 내가 죽였다라 그랬네. 자 죽었지만 정조의 똘마니들이 남아있잖아. 야 저것들을 어떻게 때려잡지? 그런데 건수로 천주교를 잡았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터지는 사건이 신유박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여러분 정약전은 누구냐면 정약용의 바로 위에 형. 됐죠? 정약용, 정약전, 그 다음에 이승훈. 이승훈 최초의 세례자. 됐죠? 다 유배 가는데, 근데 이승훈은 유배 갔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죽여요. 여기는 사사하고요. 그 다음에 정약전은 흑산도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흑산도에 가서 그 섬에서 뭐 하겠어? 엄청 심심했나 봐. 그래서 맨날 바다에 들어가는 거야. 흑산도에 가서 마린보이가 돼요. 팍! 그래서 맨날 물고기 잡고. 그래서 어류학 백과사전을 하나 쓰는데 이게 자산어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자산어보는
몇 년 전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영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흑백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좀 다른 영화랑 좀 느낌도 다르죠. 그리고 뭐 인물의 내면 뭐 이런 것도 좀 잘 묘사했고 또 배우들이 연기 잘해. 아니 주연이 누구죠? 아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약용. 정약용은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엄청난 저술 활동을 해. 그래서 여러분 그 정약용의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당 전서라고 말할 때 이게 한 500권 되잖아. 500권. 그래서 엄청난 저술량이죠. 그런데 그 정약용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정조의 남자로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정약용의 저서들은 책은요. 대부분 전라도 강진 유배 시절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전부 순조입니다. 순조. 됐죠?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황사의 백서 사건 뭐냐면 이 천주교를 트집 잡아서 노론 벽파들이 이 천주교 문제로 그러니까 천주교 관련된 사람들은 막 체포하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체포하고 막 그래서 막 죽이고 유배 보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당시에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 그러니까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에게 그러니까 밀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백서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백서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랑 그 다음에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을 막 죽이고 박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프랑스 본국에 요청을 해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 좀 조선을 응징해 달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천주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백서가 전달되지도 못한 거야. 그래서 황사영이 이걸 써가지고 그 국경을 넘어서 가다가 이 검문검색에 걸린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체포되고 이제 이렇게 뺏어 보니까 막 이런 글이 있었던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일파만파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신유박해는 황사영 백서 사건이랑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천주교 박해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들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동학인데 여러분 동학은 그 여기동학은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특징 정도만 보시죠. 여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뭔가 제가 컴퓨터를 옮기면서 버전이 틀어졌나 봐. 이거 내가 맞춰놨는데 뭔가 틀어졌다. 근데 여러분 그 교재에서 다 보이시죠? 네, 그냥 갈게요. 자, 동학은 어디서 더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여러분 요거 디테일하게 많이 안 물어보니까 조금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어디서 중요하냐면 근현대사에 가면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하거든요. 그때 동학 얘기를 다시 하게 될 거야. 거기는 엄청 잘 나와요. 시험에.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그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그러니까 영남지방 잠반 최재우가 만든 민족종교입니다. 됐죠? 그래서 1860년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참고로 이게 어느 왕 때냐면 철종 때예요. 철종. 됐죠? 그래서 순종 그 다음에 철종. 됐죠? 자 철종 때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민간신앙에다가 천주교 교리까지 다 합쳐서 완전 짬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름이 왜 저래? 최재우가 만든 뭐라고요? 학문이 아니라 민족 종교잖아. 그럼 이름이 왜 그래? 네? 이거 뭐 동학이 아니라 동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동학이에요. 그래서 동학은 이게 왜 나왔냐면 민중들 사이에서 서학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동학은 이름 자체부터 기본적으로 성격이 뭘 깔고 있냐면 반회세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저 부분이 동학농민운동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계속. 자, 그 다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세가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정부에서는 뭐 이상한 애들인데 그걸 좀 무시했는데 이 동학이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세가 막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나서요. 그래서 이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를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다. 이런 죄목을 씌워서 잡아 죽입니다.
처형을 해요. 이게 1864년인데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쓰고만 갈게요. 자, 이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고종이야. 근데 당시에 고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최재호는 누가 죽이는 거냐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대원군이 죽이는 거예요. 근현대사 딱 들어가면 대원군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대원군 때 최재호는 처형당합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세가 위축이 돼요. 그런데 최시영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대교주예요. 그래서 최시영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교리를 정리해요. 그러면서 경전을 편찬하는데 최재호의 말씀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동경대전이라는 건 동학의 경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꾸란,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성경, 바이블. 됐죠? 그 다음에 용담유사라는 포교가사집. 그 다음에 교단 정비하고 그 다음에 포접제라는 요거는 조직망이에요. 포와 접이라고 동학의 조직망을 정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세가 다시 확장돼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게 동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동학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동학의 사상 그러면 여러분 동경대전 용담 선생님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대표적인 사상 그러면 인내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이걸 오심즉 여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내천도 있고요. 또 하나 근데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늘이야. 그러니까 하늘은 존엄하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하늘은 다 평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말할 때 높은 하늘, 존귀한 하늘, 천한 하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늘처럼 다 평등한 거야. 그 다음에 자 마음속에 천주님을 모셔야 한다. 그래서 시천주.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그 예언사상들이 많아지는데 왕조 교체를 얘기하는 정감록 같은 게 유행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예언사상이 유행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조선이 정말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오행의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씨가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씨 왕조를 세울 거다. 이런 하나도 근거 없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야? 바로 이 이씨들의 조선이 진짜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새 시대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현 시대에 대한 불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자 이런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배계층이나 세상 희망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농민의 저항으로 갈게요. 이렇게 사회 모순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19세기 이제 밀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밀란. 근데 19세기 밀란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죠? 네, 한능검에서 여기는 잘 내는 주제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19세기 밀란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홍경래난. 그리고 두 번째는 임술밀란이에요. 됐죠? 이 두 개. 그런데 이 두 개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홍경래난은 순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제가 앞에서 쇄도정치할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홍경래난은 순조고 그 다음에 임술밀란, 임술농민봉기는 철종이야. 시간이 꽤 멀어. 그러니까 우리가 밀란을 배울 때는 연달아 배우니까 뭐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잘못하면 잔상에 뭐라고 잘못 이제 남을 수 있냐면 홍경래난이 전국으로 확대돼서 임술밀란이 말도 안 돼요. 연도를 보시면 연도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느낌, 시간에 대한 느낌 50년 이상 차이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한테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50년이 더 영향을 줘요. 둘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밀란의 원인. 일단 시간 체크했어요. 자, 밀란의 원인. 자, 첫 번째 홍경래난은 왜 일어났냐면 서북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역 차별. 이게 포인트야. 두 번째,
임술밀란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배층의 수탈, 지배층의 비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세도 정치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임술밀란이에요. 됐죠? 둘이 살짝 다르죠. 구별하셔야 하옵니다. 되죠? 계속. 그 다음에 홍경래나는, 홍경래가 주도했으니까 홍경래난이겠죠. 근데 임술밀란은 유계춘이 주도해요. 됐죠? 유계춘도 눈도장 하나 찍어두시고. 그 다음에 원래 밀란은 여러분 뭘 체크해야 되냐면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지역. 됐죠? 왜냐하면 사료 같은 거 줄 때 이렇게 사람 이름을 주면 땡큐지. 됐죠? 특히 홍경래난 2인자의 난이 2인자가 나오고 홍경래가 보이고, 인곡정의 난에 인곡정이 보이고, 장길산의 난에 장길산이 보이면 문제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안 보이고 지명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홍경래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이거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대본이잖아. 그래서 평안도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데가 가산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선천 정주성,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청천강 이북이라고 불러요. 청천강. 청천강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고대 요 동네를 살수라고 불렀던 동네죠. 그래서 그러니까 살수, 그러니까 일주민덕의 살수대첩은 어디겠어요? 뭐 이 동네겠죠. 그래서 청천강. 됐죠?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일부 장악합니다. 됐죠? 이게 홍경래난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임술밀란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돼요. 됐죠? 그런데 이 진주에서 시작된 봉기가 그러니까 함경도, 제주도, 진짜 백두에서 한라까지 조선 8도 90군데에서 밀란의 횃불이 올라와. 여러분 이 정도면요 나라 망해야 돼요. 됐죠?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거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근현대사 가서 또 얘기할게요. 철종이 별명이 뭐냐면 강화도령이거든. 이 사람이 왜 강화도령이냐면 요 바로 앞에 왕이 헌종이잖아요. 헌종. 그리고 그 바로 앞이 순조잖아. 순조. 그렇죠? 그러니까 순조가 죽으면서 헌종이 더 어려요. 8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 그런데 헌종은 순조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야, 손자.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 같은 사이야. 요 사이에 효명세자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안동김씨 세력을, 그러니까 세도감을 누르고 좀 뭔가 개혁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해요. 그래서 효명세자도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린 아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때는 헌종이 어려가지고 잠깐 아버지가 다시 정치하다가 좀 있다가 요 할아버지가 죽어요. 순조가. 그리고 나면 8살에 헌종이 왕위에 올라. 그리고 헌종이 후사 없이 죽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먼 왕족 중에 그 은원군의 자손이었던, 그러니까 은원군이 아니지. 그래서 그 강화도에 그 밀란에 휩싸여가지고 강화도에 유배를 갔던 그 먼 왕족 중에 한 명을 픽업을 한 거야. 됐죠? 그래서 철종은 강화도에서 자기가 왕족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농사 짓던 농사꾼이야. 그냥 나무하러 다니던 나무꾼이에요. 그런데 안동김 씨한테 픽업돼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 그래서 별명이 강화도령이야.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자기가 왕이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허수아비니까. 그런데 막 정적으로 밀란이 일어나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갑자기 죽어요. 이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대원군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대원군이랑 이어질 얘기니까 요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대원군의 등장이, 대원군 때부터는 제가 연도를 좀 얘기할 거예요. 왜 근현대사는 연도랑 좀 함께 봐주셔야 돼요. 대원군이 1863년에 그래서 대원군의 집권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홍경래난이랑 임술밀란이 가까운 게 아니라 임술밀란은 누구랑 가깝냐면 대원군이랑 거의 붙어 있는 거야. 62, 63이잖아요. 됐죠? 시간에 대한 느낌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세도정치의 모순.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이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에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삼정이정청이에요.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관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설종 때는 이거 설치만 하고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뭐 좀 잘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죠? 그럼 맨날 회의하다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그러다가 밀란이 조금 수그러들어. 됐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다 촛불 들고 막 이제 서울 뭐 시청 앞에 막 모이고 막 광화문 앞에 모이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시민들도 힘들지. 그러니까 촛불 끄고 집에 가는 거야. 후 끄고 막 자꾸 집에 가는 사람들 많아지고 그래.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바라보고 있다가 씩 웃는 거야. 이것들 집에 가네. 그래서 씩 웃는 거야. 그래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 삼정의 이 모순들은 그대로 대원군에게 다 넘어가.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나중에 시정하는 건 누구냐면 대원군 때 개혁정치로 시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다. 홍경래난, 임술밀란. 됐죠? 홍경래난 일단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는 서북민, 평안도에 대한 지역차별. 그 다음에 임술밀란은 삼정의 문란, 세도정치의 모순에 딱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야. 앞에서 우리 경제 파트에서 다 했던 얘기야. 기억나죠? 총액제, 전정, 군정, 환정.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삼정의 정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지역을 기억할 때는 홍경래난은 가산에서 시작해서 성천강 이북을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임술밀란은 진주밀란이 시작이야.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됐죠? 마지막 지도. 그래서 여러분 임술밀란은 어디냐면 서북 쪽이에요. 서북 쪽.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고려 수업할 때 서희가 거란 1차 침입 때 외교단판으로 얻었던 여기가 이제 강동육주라 그랬잖아. 그게 딱 그 지역이야.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철저하게 차별받았던 동네. 반양의 동네로 찍혀가지고 철저하게 차별받아요.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도 요 서북계 사람들은 또 약간 다르게 움직여. 그러니까 기옥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서울과 충청도 쪽에 소위 말하는 원래 조선의 기득권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거랑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평양을 위시로 한 그러니까 중심으로 한 이 서북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나중에 신민회예요. 나중에 뒤에 근현대사 가서 할게요. 여기 대표적인 여기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박은식,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되죠? 네, 이런 사람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하나 더. 자, 그리고 진주밀란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경남 진주. 가장 남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터져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임술 농민 봉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사회사 다 마무리했네요. 다 했네요.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조선 후기 문화사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번 강의는, 자, 이제 사회사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 후기 문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